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도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생님의 계획은 이제 인도로 넘어가는 것이었는데, 네, 우리, 유럽, 그 다음에 이슬람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인도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갈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서 일단 중국사를 먼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중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좀 사전에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내용들 간략하게 살피면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 수업 설명 공유 해드리겠습니다. 네, 초기 중국 문명과 진나라의 통일이라는 주제고요. 우리 처음에 우리 세계 4대 문명 할 때, 여러분 문명의 여러 요소들 기억나나요? 문자, 도시, 뭐 이런 것들, 큰 강, 뭐 이런 것들 잘 기억이 나죠? 네, 이런 문명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황하 문명 또는 황허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 불리는데 이후부터 통일 왕국으로 이어지는 진나라까지 어떻게 중국이 황제 체제를 이루게 됐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저대로 따라가 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 중국 지리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본 수업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 때 중국 지리 부분 다룰 테니까, 그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체크해 놔야겠네. 수업 중국 지리. 네, 이 부분을 지도 보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넘어가죠. 네,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큰 강 유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 문명이 기본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들이 황허강, 창장강, 랴오어강,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시장강 또는 주장강이라고 불리는 강인데 이 강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강들이에요. 네, 자, 여러분 이 강들의 특징이 뭘까요? 방향이 어떻게 될까? 네, 그리고 강이라는 거는 높은 곳에서 물이라는 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 보시면 강들이 전부 다 여러분 색깔이 이렇게 짙다는 건 여기가 높은 곳이라는 거거든요. 고원이라고 돼 있죠. 높은 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다 쭉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쭉쭉쭉 이 시장강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해가 아니라 황해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죠. 동해에 낚이신 분도 혼나는 거야. 네, 이 황해 지역으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서고 동조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나중에 지리 시간이나 공부를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이 중에서 이 황허강 유역을 해가지고 최초의 문명이 발생됩니다. 선생님, 왜 창장강이나 랴오강이 아니라 황허를 중심으로 발달하죠?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이야기긴 한데 일단 교과서에서는 황어만을 좀 중심적으로 가르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못 드리는 건데 이 랴오어하고도 성장에도 굉장한 문명들이 나름대로 발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나중에 중국의 뿌리가 되는 게 이 황어 문명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실 좀 기억 속에서 잊혀진 측면이 있어요. 역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승자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황어강 위주로 우리가 다뤄보는 것입니다. 네. 황어, 네, 한번 보죠. 여러분, 물색이 어때요? 아주 그냥 뭐 꾸정꾸정하죠? 하지만 굉장히 세차게 내려오는, 네, 북쪽에서 이렇게 서쪽에서 내려오면서 강물이 되게 세고 강폭이 되게 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강폭이 넓고 강물이 이렇게 세다는 거는 이를 통해서, 이제 강을 주변으로 한, 하천을 주변으로 한 이 토지들이 굉장히 비옥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명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강이 천천히 가면 이게 높은 데서 이제 흘러온 이제 아주 영양가 많은 이제 흙 같은 것들이 여기 퇴적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가면 이 흙들이 팍 퇴적이 되면서 아주 좋은 토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가 많은 토질이 나오고 농사를 잘 짓게 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되죠. 여러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항강 중심으로 초기 국가가 등장하고요. 최초의 국가는 우리가 보통 하나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신석기 그다음에 청동기로 이어지면서 청동기 시대를 만들어 나오고요. 여러 가지 도구와 문자도 역시 사용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라가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라를 압도하는 나라가 있어요. 상중하 중에 하나라가 제일 허접하죠. 그 위에는 뭐예요? 네, 상나라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상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역사 시대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시대라는 거는 본격적인 문자 사용이 됐다라는 거지요. 네, 이 상나라를 대표하는 일단 문자부터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갑골 문자라는 겁니다. 갑골 문자. 여러분,
견갑골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견갑골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답은 여러분 이게 뭐같이 생겼나요? 아, 문자인데 이게 뭐같이 생겼냐고요? 네, 이 거북이, 배딱지, 뭐 등딱지 뭐 이런 것들이 죠 배딱지, 배딱지가 좀 더 연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골 이거는 소나 뭐 돼지 보통 소죠. 이런 애들의 이제 어깨뼈 이런 것들 말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를 새깁니다. 이제 뭐라고 새기냐면요.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내년에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잘 볼 수 있을까요? 뭐 내년에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잘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길을 걸어가는데 길 가다가 비둘기똥 안 맞게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점을 쳤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점을 통해서 이 신성한 자의 뭐 계시를 받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뭐 신정정치다 이런 말도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 이 시대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모든 정치 체제와 비슷하게 왕이 정치도 하고요. 제사도 합니다. 이거를 가리키는 말이 재정분리라고 하거든요. 재정일치라고 하거든요. 제사와 정치를 한 번에 하는 걸 재정일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도 다시 배울 거지만 아직 사회가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제사 지내는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목사님과 정치를 하는 대통령, 이걸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면서 정치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이 직업들이 점점 분화가 되고 직업의 수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초기에는 재정일치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왕이 정치와 대사 주관, 여기 밑에다가 재정일치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청동 무기랑 제기를 사용한다.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동양은 음력을 사용해요. 선생님 그러면 양력은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이거는 보통 이제 20세기 넘어오면서 서양에서 여러분 앞서 배웠던 카이사르 있죠. 카이사르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 뭐 이런 사람들이 카이사르력 이런 거를 배우거든요. 이 서양의 양력이 들어온 것이다. 그 전에는 우리 음력을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태음력이고요. 전복은 점을 쳐가지고 이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각골 문자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나중에 변형이 돼가지고 한자의 기원이 되게 됩니다. 네. 또 황어 문명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상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었어요. 이 상나라의 또가 은허라는 곳인데 여기는 표시 안 했어요. 상나라가 잘 돼 있다가 주나라라는 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하, 상, 주 이렇게 배웠죠. 하상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주에다가 중 이응만 붙여봐요. 그러면 상중하가 되죠. 근데 하상중. 그러니까 못했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 성적 끌어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성적 엄청 끌어올리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쳐가지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하상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비슷하잖아요. 살이 엄청 쪄 있어. 살 겁나 뺐어요. 다시 요요가 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상 주 순서대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주나라부터 중요한 이제 정치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상나라가 나중에 말년 이제 나라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나라가 부패하게 되고 왕도 이제 맛이 가게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나라의 위대한 왕이 이 상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상나라를 없애고 상나라를 사실상 이제 없애버리고 주나라가 중국이 황허 문명과 그리고 양쯔강 일대까지 다스리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나라의 수도는 이 호경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나중에는 이 나급, 즉 지금의 낙양 또는 루어양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 주나라는요, 근데 어떤 제도를 이제 채택을 하게 되냐면 상나라를 물리친 과정에서 주나라 혼자만의 단독적인 힘으로 이 상나라를 공격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있는 여러 이제 지방의 세력가들에게 손을 뻗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상나라를 공격합시다라고 해요. 네. 그럼 공격을 해가지고 군사를 빌려서 공격을 하고 이겼어. 그러면 이제 그 지방 유력자들에게 뭘 해줘야 돼요? 네, 뭔가 대가를 다시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생긴 게 여러분 바로 중국의 봉건제입니다. 여러분, 봉건제 우리 앞서서 유럽 할 때 공부했었죠? 하지만 유럽의 봉건제와 중국의 봉건제가 다른 점, 그 다음에 공통점은 무엇인지 우리도 같이 이해를 해봐야겠죠? 중국도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유력자들한테 토지나 뭐 관직 같은 걸 주고 그 사람들한테 군역, 군사를 이렇게 하거나 여러 가지 공납, 이 그 지역의 유명한 특산물 같은 거를 위에다 바치는 일종의 세금이죠.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왕, 뭐 제후, 기사, 뭐 그래서 배짝, 자작, 후작, 남장 이렇게 갔다면 이 동양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중국에서는 경, 대부, 사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왕이 있고 그 밑에 무슨 후라고 불리는 제후들이 있고요. 그 밑에 경대부사 순서대로 경이 높고 대부가 그다음에 사 이 순서입니다. 이 사는 선비라는 뜻이기도 하죠. 나중에는 네,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여러분 유럽은 칼 같죠. 그냥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에 의해서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하고 주군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중국은 우리가 남이가 우리 기본적으로 동양은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연에 입각을 합니다. 자, 아까 지방의 여러 세력들에게 서로 이렇게 군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뭐 사촌이고 뭐 알고 보면 뭐 이렇게 서로 사돈 관계고 막 이런 식으로 혈연과 친척 관계들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의 봉건제는 서양과 다르게 혈연이나 이런 혈족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봉건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잘 나가던 이제 주나라, 봉건제를 통해서 상나라를 물리치고 이제 중국을 다스리던 이제 주나라 같은 경우 이제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후방에서 유목민족들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주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서로 호경해서 여기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각 지역의 제후들 입장에서 원래 주나라가 센 줄 알고 주나라한테 충성을 바치고 공납도 바치고 군역도 했는데 주나라가 유목민들한테 쫓기는 모습을 보니까 주나라가 슬슬 만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제후들이 각각 나라를 독립을 시켜가지고 계속 싸우는 그런 전쟁상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춘추 시대, 그다음에 전국 시대, 그래서 합쳐서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주나라가 수도를 호경에서 낙양으로 이동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춘추는 봄과 가을이라는 뜻이고 전국은 싸우는 국가라는 뜻이죠. 이 춘추책, 그다음에 전국책이라는 어떤 역사책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명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춘추 전국 시대 이런 모습으로 여러 나라들로 이제 나라들이 쪼개졌다. 그럼 주나라는 동주 그 2학년에 동주가 있는데 이렇게 동주라는 이제 작은 구역으로 이제 쪼개지고 그 나라가 동쪽으로 쫓겨갔다고 해서 동주라고 불리고요. 여러 나라들이 오히려 더 힘이 세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진에서 나온 게 나중에 그 시황제죠. 여러분 고조선도 보이고 유목민이 흉노 이런 애들도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순주정국 시대가 굉장히 오래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이 크게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이제 등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백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백가가 왜 등장하게 되는지 배경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춘추전국 시대는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춘추 5패, 그다음에 전국 7웅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춘추 시대 때 가장 싸움을 잘했던 다섯 국가 5패, 그다음에 전국시대 때 가장 싸움을 잘했던 7개 영웅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서 각 국가들이 서로 주도권을 갖고 싸우죠. 실제로는 이 나라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국가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시기 때는요, 이제 청동기를 넘어서 철기가 발전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청동기 같이 청동기는 되게 여러분 약해요. 물러요. 예, 그것보다는 철기같이 단단한 게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철기를 사용한 농기구를 사용을 했고요. 또 여러분 농사를 효과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 농사를 매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농지에 있는 영양분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도 매일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효율이 점점 떨어지죠. 효율이 저기 말lun광이 생각나네요. 네, 하여튼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밭과 논이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흙을 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하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파워가 있다 그래도 아무리 마동석이어도 사람의 파워로는 이거를 다 바꾸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이용한 경작이다 그래서 우경이다라고 하거든요. 이 우경이 등장해가지고 이게 밭이 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제 이렇게 영양가 높은 것을 영양가 낮은 것과 더 효과적으로 바르죠. 예, 이렇게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면 요거하고 인간이 하면 요거하고 요거밖에 못한다 그러면 소가 하면 요 정도로 이렇게 서로 교체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네, 서로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농사를 통해서 잉여 생산물이 더 많아지고요. 그러면 농사를 많이 해서 잉여 생산물이 많아져. 내가 기존에 100만 원씩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 200만 원씩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상업과 수공업도 발달하게 되고 도시가 성장하게 되고 시장에서 화폐를 이용한 거래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철제 무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쟁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죠. 왜냐하면 더 잘 싸우게 되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각 국가들이 서로 부국 강병을 목표로 제자백가들을 들게 됩니다. 이 제자백가와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진해 중국 통일 관련 내용은 선생님이 수업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 때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